왕가를 친구라고 믿고 꼬임에 빠졌다고 생각하니 벗으로서 왕가의 의리에 진절이 나도록 몸서리를 쳤지만 그 순간 한군과 자기의 일을 생각하고 다시 몸서리를 쳤습니다. 왕가와 자기와 한군, 그것은 조금도 다름이 없었던 것이다. 오늘 한국 명작의 산책은 돈의 노예가 되었지만 내 생명은 귀하다는 남자 계용묵의 신기루입니다. 소설은 돈을 잡은 것은 확실히 유쾌한 사실이었으나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슬픈 사실이었다. 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주인공 정암은 어려운 시절을 함께 넘겨온 한군이 부탁한 투자에 대해 거절하는 편지를 몇 번이나 고쳐 쓰면서 수많은 생각에 잠깁니다. 그러나 어떻게 잡은 그 돈이라고 손해를 보면서까지 해야 될 것이 빤한 그 사업의 투제는 차마 마음이 허하진 않는다. 겨우 문안만을 서두에 써놓고 대답할 재료에 적절한 문구를 찾지 못해 자꾸만 잉크를 찍어 올려서는 붓방아를 찧어 말리다 못해 종시초한대로 군은 너무 일찍이 보채는구려. 군이 보채지 않은들 내가 그 잡지야 꾸맨들 잊을 건가. 이만 원설은 터무니도 없는 허설이요. 돈은 아직 잡았달 것도 없는 게 소문은 그리 굉장하구려. 잡았다는 게 겨우 2~3천 원에 불과한데 그러니 그까짓 것으로야 밥도 못 먹을 걸 잡지가 다 무언가. 3년만 더 참게. 그러면 내 풍설 부럽지 않게 정말 10,000원 하나는 묶어 가지고 나갈 자신이 있으니. 이렇게 편지를 끝맺었지만 터무니없는 거짓말이 양심에 걸려 쓸데없는 뉘우침임을 깨닫는데 돈을 잡자는 궁리를 안 했다면 굶주림에 떨고 있을 것에 비하면 돈에 대한 공덕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상으로부터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12살이라는 나이에 스스로 살아야 되는 운명을 짊어진 채 향학열에 솟구쳐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를 시작했고 전문학교 야간부를 기적처럼 마쳤습니다. 사회는 조금도 동정의 여유가 없었지만 학생 때부터 소망인 출판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돈 있는 친구들을 부추겨 몇 해의 세월을 허비했지만 될 듯 하다가 말았습니다. 정암은 아무 짓을 해서라도 돈 10,000원은 구해와야 되었는데 늙은 아버지의 주머니 돈을 털어 북만으로 들어와 7년째 돈에다 생명을 거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오전 10전짜리 아편 밀매를 시작한 것이 6~7개월 후에 돈 100원이 되어 앞날의 진전을 어느 정도까지 꾀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집에 도적이 들었습니다. 앞가슴에 총부리를 겨누고 마주서는데도 돈을 내어놓지 않았으면 어리석은 짓이었을까? 생명을 팔은 돈이라 생명을 걸고 싸우지 않을 수 없었다. 겨눈 총부리 앞을 날쌔게도 달려들어 주먹으로 면판을 밧조와 거꾸로 치고 교묘히 몸을 피해낸 것은 지금 생각하여도 장하거니와 앞 모개한 놈이 또 파수를 보고 있는 줄을 니 알았으랴. 호각 일성에 붙들린 몸이 되어 돈은 돈대로 빼앗기고도 2개씩이나 받은 상처가 뒷가슴에 깊다. 쌍줄로 솟아흐르는 피를 막아볼 여념도 없이 흐르는 대로 길바닥 위에 점점이 붉은 물을 들이며 방향도 없는 길을 허겁지겁 내달아 피한 곳이 마흔한 들판의 청초 속 푸수수 시절이니 다행이라 할까. 그것으로 끼니를 이며 공포 속에 치를 떨고 배겨있기 무릇 닷새에 다행히 창은은 곱는 법 없이 자연히 순조로 치료도 되어 다시 풀밭을 기어나오기는 하였으나 집에는 불까지 질러놓고 갔다. 갈 곳이 없어진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왕가라는 중국인의 호의로 임시 처소를 얻었지만 앞길이 막막해 거리에 짐꾼도 되고 곡괭이를 잡아도 보며 육체 노동까지 해보았지만 건강만 해치게 됩니다. 그러던 때 마을에 쥐병이 돌아 하루에도 몇십 명의 송장이 마을 밖으로 끌려나가 마을은 생사의 공포 속에 잠기게 되는데 그것이 정암의 생활타계에 천재의루의 기회가 되게 됩니다. 문전의 출입도 완전히 엉금된 마을이라서 시체의 처치가 곤란한 상황에서 시체가 있는 집들에서는 처리를 해줄 사람을 구해서 몇 통 몇 호의 시체가 있으니 누구든 묻어주면 상당한 사례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우글거리는 병균의 시체를 묻어줄 사람이 없자 보수의 가격은 계속 올라 저녁 무렵에는 200원이라는 숫자까지 올려 부르는 소리가 정암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정암은 저도 모르게 가슴이 후득거림을 느꼈다. 단 100원의 생명을 걸고 총부리와 싸우던 일을 생각하고 이 200원이란 돈을 생각하니 은근히 군침이 흘렀던 것이다. 처지를 생각하면 죽을 진학을 다 써도 지금 같아서는 청내가야 그맛 돈을 손안에 쥐어볼 것 같지 못하다. 요행 죽지만 않는다면 개서 더한 때는 없다.
방금 눈앞에 겨눈 총부리와 싸웠으랴. 그것보다는 오히려 헐한 품이다. 마침내 거사에 용단을 내어 그지른히 누운 세 개의 시체를 세 차례씩이나 등짐으로 날라다 묻고 일금 600원을 손안에 들었다. 이를 일단 치르고 나니 그것이 생시 같지 않았고 며칠 동안은 단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다행히 별 탈 없이 넘어가고 그는 언제 한번 해보려던 요리업을 차리게 됩니다. 그러나 소경이 문고리를 잡은 격으로 타양 생활을 하는 가난한 호라비들의 주머니 돈을 털어내는 좋은 계기가 되어 제법 돈을 벌게 되었는데 다시 그 고생을 생각하자 정함은 편지를 봉투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고반상, 고반상, 고반도 하루꼬상. 몇 번이고 불러도 응답이 없다. 고반산 떼봐. 짜증에 가까운 높은 음성이 다시 한번 관내를 찌르릉 울려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음에 서기는 2층으로 달려올라가는 양 쿵쿵쿵 층대를 밟아 넘는 발자국 소리가 제다. 하루꼬는 번번이 야단을 쳐도 말을 듣지 않아 별로 오던 차였는데 그녀는 2층에 없었고 이 요리점의 핵심으로 많은 단골이 있는 그녀가 어디로 달아났다면 큰일이었습니다. 한편으론 걱정을 하면서 찾아온 손님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는데 하루꼬가 변소에 있다는 보고를 받는데 20분씩이나 뒤를 보았다는 말이 도저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장 주리떼를 내리고 싶었지만 손님이 기다려 흥분을 누르고 내버려 두었는데 시간 손님으로 손님은 곧 돌아가고 하루꼬가 지독히 여우인 얼굴로 나왔습니다. 고르게 정리된 윤곽이 아직 사람의 눈을 끌기는 했지만 화장의 힘이 아니면 속이지 못할 것 같았는데 정함은 하루꼬를 불러놓고 아무 말도 없이 담배만 태웠습니다. 요전엔 정말 배가 아파서 그랬어요. 애원에 가까운 음성이요. 그것은 태도에 더하다. 배쯤 좀 아픈 게 내겐 그렇게 큰 일이 드냐? 정말이에요. 그적엔 지독히 아팠어요. 그래서 그적엔 배가 아팠다 하고 아까는 무엇이 또 아파서 3번 4번 불러도 대답도 없이 어디를 갔든 게냐? 묻는 말이 빤히 아는 눈치니 핑계가 쑥스러움을 순간 깨닫기를 하였으나 언제나 이러한 경우면 모면이 난처함에 자기의 잘못을 뉘우쳐왔음이 하필 이번뿐이 아니다. 난치의 숙질이 그러지 않아도 괴로운데 당탁한 직업에 충실하잠이란 죽기로서 끔찍하다. 오히려 거짓말이 혈한 품 안 속을 줄 알면서도 뜨문이 핑계를 대었던 것이 사실이다. 대답할 말이 없었다. 하루꼬는 더 말이 있을 수 없는 괴로운 마음으로 또 기침을 하는데 입을 손으로 싸고 쿨룩거리더니 마침내 시뻘건 선지피를 받아냈는데 정함은 아연실색해 멍하니 앉았을 뿐이었습니다. 탕. 총소리. 탕. 연달아 또 한 방. 바라보니 사무실 앞에 한 분이 편지를 읽으며 섰고 그 뒤에 하루꼬가 총부리를 겨누었다. 탕. 뒤달려오는 총알은 딱하고 철교의 열쇠 구멍에 명중되어 두 쪽으로 쫙 갈라진다. 지전 뭉치가 우르르 쏟아져 나온다. 그들의 눈에 띄일까 두려워 손 빨리 장찬을 하려 하나 발이 땅에 붙어 떨어지지 않는다. 안타까움에 헤매는 동안 탕탕. 총소리는 난사에 가깝다. 하나만의 짓은 아닌 것을 깨닫고 살피니 총을 든 것은 하루꼬뿐이 아니다. 에미꼬, 가나리아, 쿠로리아, 샤유리, 다리아, 히바리, 스즈랑, 계집이란 계집에는 있는 대로 8이 모두 떨쳐나 하루꼬를 선두에 일렬로 서서 총부리를 겨누었다. 떨어지지 않는 발을 겨우 떼어 헤어진 돈뭉치를 움켜쥐으려는 순간 다시 건너오는 총알은 탕 소리와 같이 손목에 명중된다. 그것은 정함이 꿈꿈으로 꿈은 마음의 상징이라더니 이런 짓을 하면서도 한편 마음의 가책은 늘 받는 양심이 이런 꿈으로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하루꼬를 선두로 계집 8이 모두 자기에게 총을 겨눈 원수에 틀림없었고 한군도 원수로 자기를 대했는데 마음을 같이하고 살아온 것이 한군으로 그에게 한 편지가 과연 할 짓이었을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꼬도 먹고 살기 위해 북만에서 헤매는 그녀를 올바르게 지도는 모태줄망정 가모니설로 그것을 꼬신 것인데 요릿집 추월관 하면 손님은 하루꼬를 연상할 만큼 손님을 끌며 추월관에 이름을 굳혔습니다. 이제야 깨달은 것은 아니지만 그녀가 병이 들자 동정이 가는 것도 사실이었는데 하루꼬만 봐주면 다른 계집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칠까 두려워 눈을 딱 감아 버렸던 것입니다. 며칠 전에 그 밤에도 고단에 피신까지 하고 각혈하는 그녀를 아랫목에 눕혀놓고 피로한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으나
버릇들이면 안 된다는 생각에 눈을 감아 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코에게 과연 하여야 할 짓이었을까 생각하니 그러한 꿈은 자기의 꿈속에 반드시 나타나 마땅할 것 같다. 그러면 앞으론 한군과 하루코에게 어떠한 태도로 대하여야 할 것인고? 이 노릇을 그만두는 수밖엔 역시 묘한 방책이 없다. 그러나 수만금이 눈앞에 왔다 갔다 보이는 이 노릇을 그만두다니 하면 지금까지 쌓아올린 지위와 권리를 일조에 짓밟아버리는 것이 되는 것밖에 없다. 돈에 따라다니는 그 지위와 권리를 어디서 다시 붙잡을꼬? 자기와는 상대도 안 하던 놈이 지금은 황공이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닌가. 어차피 살아가자면 머리를 숙이고 살기보다는 들고 사는 편이 아무리 해도 상쾌한 일 같다. 삶의 승리는 돈에 있고 꿈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힘차게 정복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굳히고 있을 때 하루코의 각혈 소리가 들렸는데 그는 2년만 더 살라고 속으로 외치며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루코는 그 이듬해 봄이 오면서 급속히 건강이 나빠졌고 얼굴은 하얗게 시들어만 갔는데 완연히 병색이 드러나자 손님이 차츰 줄어들었고 단골 손님도 발을 끊었습니다. 아직 목숨은 붙어있지만 하루코가 이런 상태가 되자 정함은 대책이 시급했는데 아무리 탐색을 해도 하루코만한 매력을 가진 계집이 좀처럼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도 산촌으로 계집의 물색을 떠났는데 조선 계집애를 수양딸로 두었던 진가라는 중국인이 인물은 이쁘나 행실이 부족해 팔겠단다는 왕가의 종용으로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산턱 아래 떨어져 있는 한 채의 작지 않은 기와집으로 왕가는 색시를 교섭한다고 진가와 같이 나가고 정함만 혼자 남아서 피곤한 다리를 쭉 뻗고 담배를 피워 물었습니다. 텅. 뒷문이 닫힌다. 그리고 쇠를 잠그는 소리. 또 견문이 텅하고 닫힌다. 쇠 잠그는 소리. 사람을 방 안에 두고 밖으로 쇠를 문마다 잠그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수 없다. 벼랑간 정함은 으즈즈한 생각에 오싹하고 머리카락이 있는 대로 올려 뻗친다. 황당해하는 정함 앞에 벽장문이 열리고 진가가 내려왔는데 손에 들었던 지필목을 내려놓으면서 그를 아냐고 물어보는 진가의 눈에는 불빛이 번쩍하고 빛났습니다. 조금 전에 대하던 그렇게 사람 좋아 보이던 진가의 인상이 아니었는데 정함은 순간 도둑의 굴에 빠진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일어났습니다. 글 쓸 줄 아는가 하는데 꽥 찌르는 소리에 흠칠 놀라고 바라보니 어느새 어디서 빼내었는지 날이 새파랗게 번쩍이는 한 자루의 단도가 그의 손에 들려 있다. 순간 정함은 쓸 줄 안다는 대답을 하고 나서도 환겁 중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이었던지도 몰랐다. 그러면 여기 내가 부르는 대로 편지를 써라. 명령과 같이 붓에 먹을 찍어 정함의 앞으로 내어민다. 자, 이렇게 써라. 왕가와 같이 색시를 사러 와보니 그 집에 도적이 무서워 옛적부터 땅속에 묻어두었던 은전이 몇만 원어치가 있는데 이것을 샀으면 수가 날 것인즉 대지급으로 2만 원만 보내라. 지금 경쟁자가 있으니 돈이 속히 오고 속히 안 오는데 큰 부자 하나가 왔다 갔다 할 것인즉 시각을 지체 말고 보내라. 이렇게 써라. 그리고 한 걸음 무릎을 바싹 다가 앉으며 방바닥에 턱하고 칼을 꽂는다. 정함은 정신이 아찔했는데 이미 듣고 있던 사실에 자기가 봉착하고 있는 것으로 쓰라는 대로 편지를 쓰지 않으면 진가의 칼날에 목숨이 날아갈 판이었습니다. 처음 귀를 빼고 다음에 코를 베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목을 자르는 것이 그들의 행동임은 이미 들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편지를 쓰면 맨 몸뚱이로 권리도 지위도 다 잃고 한지에 나설 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서 감쪽같이 몸을 피해낼 길이 없을까 엉뚱한 생각에 잠겨보는 동안 이놈아, 목숨이 귀하거든 빨리 써. 진가는 한 걸음 더 바싹 다가앉으며 칼자루로 손이 간다. 그래도 정함은 어떻게 잡은 그 돈이라고 차마 붓이 손에 가지 않아 머뭇거리니 그래 못 쓸 테냐? 후회 마라. 단 한마디로 잡았던 칼자루를 드는가 하더니 어느새 진가의 한 손은 정함의 바른 쪽 뒷바퀴를 더듬어 잡는다. 다급하게 쓰겠다고 외치는 정함의 뒷바퀴에서는 새빨간 피가 비쳤는데 그 소리가 조금만 늦게 나왔어도 한쪽 귀는 완전히 떨어지고 말았을 것임을 생각하니 그것만도 다행이었습니다. 정함은 생명이 돈보다 귀함을 그 순간 절실하게 느꼈고 다시 그 칼이 올까 두렵게 벌벌 떨리는 손으로 붓대를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야 정함은 자기의 정신으로 돌아왔는데 아내는 의심 없이 돈을 보낼 것이고 돈이 오면 이 굴속을 벗어나 생명은 건지겠지만 예전 운명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이 한없이 슬펐습니다. 왕가를 친구라고 믿고 꼬임에 빠졌다고 생각하니 벗으로서 왕가의 의리에 진절이 나도록 몸서리를 쳤지만 그 순간 한군과 자기의 일을 생각하고 다시 몸서리를 쳤습니다. 왕가와 자기와 한군, 그것은 조금도 다름이 없었던 것이다. 신기루. 계용묵의 신기루는 1940년 12월 조광에 발표된 단편으로 1946년 대조사의 백치하다다 단편집에 수록되었습니다. 생명보다 돈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정함은 자신과 함께 고생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낸 사람과의 약속도 저버리고 다른 사람의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외면하고 그를 더 옥죄는 삶을 당연시 여깁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부를 더 축적하고 이것을 부끄러워하기보다 더 연장시키는 사람인데, 그런 정함이 어느 날 왕가라는 사람의 꾀임이 빠져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정이나 생명은 손쉽게 눈감아 버렸던 정함은 막상 자기 목숨이 달린 일이 벌어지자 바로 돈보다는 생명이라는 선택을 하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과연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성공하고 더 멋진 미래를 맛볼 수 있을지 궁금하지만 오늘날 현실은 소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왜일까요? 계용묵. 계용묵은 본명이 하태영으로 1904년 평북 선천 출생이며 삼봉국립보통학교를 졸업 후 서당에서 수학했고 휘문고고를 거쳐 1928년 일본에 건너가 토요대 동양학과에서 수학했습니다. 소년지 새소리와 생장의 현상문예에 당선되었으나 본격 작품 활동은 1927년 조선문단의 소설 최서방이 당선된 이후로 인두지주, 백치하다다를 발표하면서 작가로서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1938년에 조선일보 출판부에서 근무했으며 1943년에는 일본 천황 불경죄로 2개월간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광복 직후에 좌우익 문단의 대립 속에 중간적 입장을 고수하며 정비석과 함께 조선을 창간했고 1961년 현대문학의 살수집을 연재하던 중 사망했습니다. 그 사람 하나가 세상의 전부일 때 있었습니다. 그 사람 하나로 세상이 가득하고 세상이 따뜻하고 그 사람 하나로 세상이 빛나던 때 있었습니다. 그 사람 하나로 비바람 거센 날도 겁나지 않던 때 있었습니다. 나도 때로 그에게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나태주, 그런 사람으로